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단계적인 스몰 딜보다는 큰 틀의 카드를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추가 회담이 가능하지만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에 한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예상을 깨고 승소를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 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못하도록 한 현행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후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여야는 신속한 입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와 그 사유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빵값 인상 등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이어졌던 아프리카 수단의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30년 만에 축출됐습니다. 군사위원회가 앞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과도기 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시민 시위대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전국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 비핵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 딜보다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네, 조만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문 대통령은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심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아침엔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익은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고려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지라고 답합니다. The question was if North Korea actually submits a roadmap regard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re you two, the two presidents, will you be discussing this issue at the summit meeting today? Yes, we will. We will be discussing it. Certainly, that's a very prime topic for our meeting today, and we hope that's going to happen. Yes.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 등의 추가적인 전제 조건이 뒷받침돼야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인 스몰 딜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의 카드를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결코 실패한 회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한 일이 아니라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에 한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적당한 시기에는 엄청난 지지를 보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I think you have to be okay with that.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을 지지한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한미 정상이 공감했고 향후 남북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한미 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겨 2시간여 만인 현지 시각 오후 2시 20분, 한국 시간 새벽 3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럴 것이라는 전망을 전 세계와 북한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선행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동시에 비핵화 협상과 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그러면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이 끝난 뒤 정용 국가안보실장은 곧바로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16분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초 단독 회담은 15분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등이 길어지면서 2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워싱턴 현지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은 총 116분 동안 만났습니다. 모두 발언과 기자단 문답을 포함한 단독 회담은 29분이었습니다.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은 당초 15분이 예정됐으나 모두 발언 등이 길어지면서 2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모들이 배석한 소규모 회담과 확대 회담이 각각 28분, 59분간 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른색, 트럼프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맸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는 나란히 선 채로 기념 촬영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든 뒤 곧바로 회담장인 오벌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역대 한국 정상 중 부부가 오벌 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현지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될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WTO가 수입 금지를 하면 안 된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겁니다. 이 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은 세슘 검사만으로 충분한데 수입 금지나 기타 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 제한이라고 했었습니다. WTO 위생 관련 협정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소기구는 다만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해 내려진 수입 금지 조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승소에 안도하면서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격인 임시헌장을 낭독하면서 그 정신을 기렸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고 무대에는 태극기가 나부낍니다. 대한독립 만세! 3월 1일부터 42일 동안 전국을 누비고 한자리에 모인 독립의 횃불들도 밤을 밝혔습니다. 100년 전 숨죽이며 읽어내렸던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임시헌장도 우렁차게 낭독합니다.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려 19시 19분에 시작됐습니다. 해방 이후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4명이 미군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첫발 내딛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그날의 감동을 재현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모두 묵념을 올리고 1921년 임시의정원이 신년 축하를 열었던 융안백화점을 방문해 당시 사진을 재현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저녁에는 독립유공자와 교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기념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또 중국 충칭과 호주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30년 독재를 해온 바시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이 됐습니다. 결국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긴 했지만 그에 앞서 계속해서 이어진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민 시위대는 이제 있을 군부 통치에도 반발하고 있어서 전국이 안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부통령이자 국방장관인 아와드 이븐 아우프가 정권을 전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간 국가를 통치하고 과도기 말에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989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직업군인 출신의 바시르 대통령이 또 다른 군인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도 거리 곳곳에선 탱크와 장갑차들이 목격됐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의 집권 여당도 급습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경을 폐쇄하는 등 신군부의 강력한 통제로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확산했습니다. 최근 시위를 방관하던 군부는 정권에 등을 돌렸고 결국 바시르 정권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시민 시위대는 민간 정부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국은 쉽게 안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과 북한, 일본이 현지 시간 9일 영국 런던에서 동해와 일본의 표기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HO는 2017년 4월 총회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과 일본, 북한 3국이 협의해 2020년 총회 때까지 논의 결과를 보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4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어제는 박청규 환경부 차관이 3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미 전략국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매체가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또는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 기념일에 맞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군용 차량 200여 대가 평양 동쪽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 집결한 위성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까지 열병식 준비 징후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통계청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을 비교한 팔마 비율이라는 새로 만든 지표를 공개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크면 소득 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뜻인데 OECD 36개 회원국들을 이 수치가 작은 나라부터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더니 30번째로 그만큼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하지만 품질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방의 서비스 가입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통화 품질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5G 기지국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입니다. 일부 통신사는 지방에 송수신 장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될지 6개 카드사 노조가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가 된 금융당국의 카드 산업 대책에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원산업은 클럽 버닝썬의 대주주이자 실소유주이며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횡령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70대 남성을 향해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과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0대 남성은 염산을 피했지만 흉기에 팔을 찔렸고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 2명이 염산에 닿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 앞바다에서 9.7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걷던 도중에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집혔습니다. 선원 5명 가운데 4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경남 김해시 유화동 일대에서 금관가야 지배층이 대규모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주거지 8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관가야 중심지인 봉황동 마을과 견줄 만한 마을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글씨가 발견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석회암 동굴, 경북 울진 석류굴에서 1200여 년 전 신라 화랑과 승려 이름이 새겨진 글귀가 발견이 된 건데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문 30여 개가 확인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이 됐는데요. 국내 영화인들과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 감독이 사과나 반성 없이 활동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에서 별세 소식이 전해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가 오늘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해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나섰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가수 박유천 씨. 그런 일이 없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었는데 이 박유천 씨 소환 일정을 경찰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반짝 추위는 낮부터 물러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1, 2도 밑돌며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도 곳곳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고요. 일평균 보통인 곳도 오전에는 농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영남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 포근해집니다. 서울과 대구가 17도, 광주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18도, 함흥이 19도로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를 포함해 여러 연예인들이 얽힌 불법 촬영물 사건과 관련해 몰래 영상에 찍힌 여성들이 대화방의 일부 인물들을 특수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있던 카톡 대화방엔 강간이란 단어가 최소 2차례 언급된 걸로 알려집니다. 또 기절 같은 단어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단체방에 있던 일반인 1명을 강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카톡방 자료를 공익 제보한 변호사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성폭행이라 추정할 만한 사진, 영상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피해자분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최근에.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은 자료를 살핀 뒤 자신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술을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때문에 마약류나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 변호사와 해당 여성들은 대화방에 있던 일부 인물들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 2015년 수사에서 경찰이 마약 파문에 휩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를 봐줬다는 의혹도 여전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2명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2015년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한 결과 부실하게 수사한 걸로 확인됐다며 2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지만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에 황 씨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한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최근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수사 담당자는 황 씨가 남양유업 쪽 사람이란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박유천 씨도 불러 황 씨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속된 황 씨는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져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요양원에서 기르던 도사견이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 이틀 전에 있었죠. 요양원장은 JTBC 취재진에게 목줄과 입마개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장이 올린 과거 영상을 토대로 다시 취재를 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도사견 2마리가 계집 밖으로 나온 건 그제 오전 8시쯤입니다. 요양원장 박모 씨는 계집 안쪽을 치우기 위해
두 마리의 목줄을 풀고 잠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개들이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요양원에 다니던 60대 여성은 산책을 하다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양원이라는 데에서 도사견이라는 사냥개를 키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 키우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박 씨가 평소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JTBC 취재진은 박 씨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이고, 도사견들 그런 걸 어떻게 내나요?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목줄을 풀고 이 밖에 나오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아이고, 그건 뭐 말도 안 돼.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해 12월까지 도사견들과 산책한 영상과 사진을 올렸는데 목줄과 입마개 모두 없었습니다. 이번엔 박 씨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1년 안 되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순해요. 다른 일반 개들하고 같이 나도 물지도 않아요.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하신 거네요. 같이 산책하고 다녔죠. 목줄과 입마개는 안 하시고? 예. 취재가 이어지자 박 씨는 해당 영상과 사진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경찰 역시 박 씨가 평소 도사견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7번째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 대해서 3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비핵화 이 회담의 동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확보해야 된다. 어쨌든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력을 혹시라도 놓치면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이제 고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 자체가 동력을 살리는 것이고요.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이후에 한국 정부가 북한이랑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대화의 동력은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일부 엇박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다시 한미 동맹의 중심, 그 핵심 축 린치핀이라는 얘기가 다시 확인이 됐고 또 나름대로 미국이 의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비핵화의 방안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제 한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 2월이죠.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걸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톱다운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 두 정상이 이번에 다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다시 포함이 되었고요. 뭐 계속 강조가 돼 있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톱다운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톱다운 방식을 활용을 하겠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되지는 않고 단계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을 유지는 하겠다. 그 의미는 이제 대화의 동력은 계속 갖고 가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두 정상이 모두 발언을 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도 했었는데 모두 발언 부분을 저희가 한 5분 30초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have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with us, and a very, very great privilege to have Mrs. Kim.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We hope you enjoy your stay. We are discussing many, many important things, including obviously North Korea, the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I had, in many respects, a very good meeting. We did not fulfill what we wanted to, but in many ways certain things were agreed to.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as you know, Chairman Kim, and I think that it will go on that way. We'll see. Just recently completed a new and very, very large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d it's just now going into effect, and it will very much increase trade both ways between our two countries. It's a very important transaction and something we've been working on for quite a while. I know that for years they've been working on trying to redo it, and we have a new deal, and it's been, I think, very, very good for both our countries. Big difference. So we'll be having individual meetings later on and all throughout the day with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departments and representatives. The president and myself will be meeting right now in the Oval Office. Then we'll meet with our groups in the cabinet room, as you know, and I think it'll be very productive. It's going to be a very productive day. I just do want to tell you that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and a great relationship has been made in North Korea, too. Kim Jong-un has been really somebody that I've gotten to know very well and respect, and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국에 두 가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한국의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주한 미군에서 헬기를 보내주는 등으로 해서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 되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팽배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신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2차 하노이 이게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한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 주시고 이렇게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며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피셀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Again,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Thank you.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중지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빅 딜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 회담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굿 이너프 딜이 뭐 용어가 좀 복잡한데 꽤 괜찮은 합의고 네. 작은 합의들이 모여서 신뢰를 쌓은 후에 결국은 이제 빅딜, 큰 합의로 가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기자회견 때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몰 딜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스몰 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빅딜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준비해간 그 중재안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공개 회담을 계속 확대 회의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설명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미 양국이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단계이겠죠. 그렇죠. 대북 특사도 파견을 해야 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쯤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 네. 게 우리 정부의 그 안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정영 실장이 그 발표도 했었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 정부의 안을 미국이 좀 지원을 한다, 지지를 한다 그런 표현들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회담이라든지 북한을 설득하는 것에 좀 더 수월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표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내심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확실하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재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북한이 일정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특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강산과 개성 그것도 이제 기자 질문이 나와서 네. 에 대한 대답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체 제재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뭐 한국 정부랑 충분히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그 뭐 미국이 제시했다라는 이른바 이제 빅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일종의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와 비핵화의 정의를 얘기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 이행 계획 차원으로 들어가면 일정 수준 상응 조치는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었던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또 3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급하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도 약간 뭐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뭐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정부의 원래 목표가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는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만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서둘릴 것은 아니다. 그 의미는 다시금 일종의 이 공을 북한한테 저는 넘겼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오면 이제 그 와중에 남북 간에 또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중재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라도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에 아마 그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를 한다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한테 밝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결국에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서 내놓고 시행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2차 하노이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입장이 정리가 됐고 좀 일관되게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우 좁혀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오늘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미 간은 충분히 합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합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로드맵에 대해서 북한이 작성을 참여를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로드맵 중에 가장 초기 조치인 신고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신고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나와라.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여전히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남북미 3자 회담을 비롯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제재 문제도 지금 더 빨리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높은 언덕을 지금 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으면 그만큼 밑으로 평지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이고 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상황 끝으로 한번 살펴보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들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가 어제 열렸었잖아요. 어제 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수반에 오를 수 있다. 국가 수반이라고 한다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초 그동안에 김영남 위원장이 맡아서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석으로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 의견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보통 국가화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목상이라도 갖고 있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당 위주로 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입장으로 전체적인 국가를 통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고인민회의 같은 경우에 일종의 입법기관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다시 수장을 맡는다면 이 모든 것이 통합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 분산의 그런 명목상의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명목상 북한 국가의 수반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역할을 했었죠. 그것을 최룡해 가장 측근으로 지금 바꿨다라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자신의 그런 어떤 새로운 또 그 시대를 연다라는 그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될 텐데 북한이 어떤 입장,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했죠.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 이후 처음인데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 위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지난해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위상이 더 강화됐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고 자력갱생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어 그제 당 전원회의에서도 경제발전 메시지에 집중한 겁니다.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첫 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국가 최고 수반인 국무위원장에 다시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2기가 시작되는 자리로 국가기관 인사도 이뤄집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은 큰 틀에선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나온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앞으로 있을 변화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정치권도 입법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에 낙태를 처벌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하편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의 편승에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2012년에 낙태죄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을 때는 그 중요한 이유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를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주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생명권 보호에 있어 태아와 출산 이후의 사람을 구분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와 관계없이 태아도 생명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7년 전 헌재 결정에선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헌재는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하는 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엔 처벌이 가벼워질 경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에선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도 출산하게 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하면서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관련 입법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 헌재는 임신 22주 안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이고 또 허용 사유를 어디까지 넓히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와 관련된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진 낙태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헌재가 기준으로 삼은 임신 22주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22주가 지나면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14주와 22주 사이에서 낙태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도 얼마나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따른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할 때, 맞벌이인데 육아휴직이 어려울 때,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등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르게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러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는 쪽도 있고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또 낙태약을 허용할지 앞으로 정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7달째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복지부 조치에 반발해 내놓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술 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하지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바뀌기 전엔 공식화하긴 어렵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까지를 제한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 불법으로라도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낙태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약이 허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니
의사가 공식 처방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처방전도 없이 유통됐고 의사 도움을 못 받아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낙태약 같은 새로운 낙태 수단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한편 자사고 선발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또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자사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 선발은 합헌이지만 이중 지원을 금지한 건 위헌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찌감치 헌재 앞에서 결정을 기다리던 자사고 관계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교육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겁니다. 반면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 선발은 자사고가 성적이 좋은 학생을 먼저 뽑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원하는 일반고에 갈 수 없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동시 선발은 국가 재량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중 지원은 막지 못하게 해 사실상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지정 평가를 엄격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반발이 심해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얼마 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죠.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윤중천 씨의 조카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카 윤모 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은 물론이고 성범죄 관련 부분도 원점부터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불러 조사한 윤중천 씨의 오촌 조카 윤모 씨는 윤중천 씨와 연락이 닿는 유일한 혈육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예전에 원주 별장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카를 내세워 허위 서류를 법원에 낸 적도 있습니다. 조카 윤 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윤중천 씨가 CD를 만드는 등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을 조카 윤 씨에게 맡겼던 겁니다. 조카 윤 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과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노트북도 조카 윤 씨가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노트북엔 김학의 동영상 외에도 윤중천 씨가 찍은 다른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조카 윤 씨를 조사해 당시 원주의 별장에 누가 찾아왔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이 이른바 보수단체를 활용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 좌파 인사들이 방청객으로 들어간다면서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을 들여보내려고 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2015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시 경찰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방안을 짜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8월 경찰이 작성한 문건엔 보수단체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조위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릴 때 일반인도 신청을 하면 20명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좌파 인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가 적극 방청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어버이연합 등에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실제로 어버이연합 관계자 등이 회의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후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물론이고 전원위원회, 그리고 이후에 있는 청문회 등에서 참관들을 하신다는 명분하에 참석들 하셨고요. 경찰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엔 아랑곳 않고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갈등 조장에만 나선 셈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당시 정보경찰이 만든 문건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를 겨냥해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를 압박해서 광화문 광장에 있던 유가족 천막을 철거하려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유족들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참사 이듬해엔 특별조사위원회도 생겨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들을 공격할 방법을 찾는 데 바빴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막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서민 경제와 무관하다거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며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건에선 서울시를 압박해 광화문 농성장을 조기에 철거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은 특조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잘못된 지배 세력, 지배 집단과 같이 하는 관료들은 완전히 이런 게 몸에 배 있는 것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건들은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보고된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정신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호소했던 당시 임시정부에 치열했던 외교전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하이에서 남경, 파리, 하천, 광동, 황소에서 생일절을 맞을 때마다 결심하기를 영년에는 한성에서 이 날을 맞이하자 하야.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조소왕 선생이 해방 이듬해 3.1절 기념식에서 남긴 육성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했던 임시정부 26년의 외교적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외교전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1940년대 초부터 특히 활발해졌습니다. 41년서부터 엄청 급하게 돌아가요. 그 문서들이 지금 여기 있는 문서들이 그 당시 문서들이. 당시 임시정부 외무부의 관인이 찍힌 서신들입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 그리고 인도까지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수신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계할 거다. 그거를 이제 외국에 또 피력을 하는 거죠.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그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많잖아요, 충직에. 그 사람들이 자꾸 피력을 하고 신문에 기고를 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임시정부 행사에 해외 인사들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낯설었던 쿠바와 멕시코,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 전 세계를 무대 삼아 펼쳐졌습니다. Grandfather's intention was to be able to build our own government as people of Korea. He spoke 5 different languages and help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JTBC 김태영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가 사망자도 1명이 더 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피해를 본 시설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공공기관 연수원을 임시 거처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입주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을 통해 임시 조립주택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24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주택을 원래 살던 집 근처에 설치해주겠다는 겁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까지 공과금만 내고 지내면 됩니다. 빠른 데는 1개월 내에 또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집을 지을 땐 최대 6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피해를 본 농민들에겐 벽시와 농기구도 무료로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병원비를 면제 또는 깎아주고
연금과 전기 가스요금 납부일도 최대 1년간 미뤄질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2명이 됐습니다. 산불이 난 4일 고성에서 숨진 70대 여성으로 당초 사망자로 집계됐다 다음 날 빠졌던 희생자입니다. 시설 피해도 1,000곳 넘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산정하는 피해 금액이 실제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을지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 소식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주요 회의가 잇따라 열렸었는데 북한 매체들이 신속하게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우리 국회격입니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가 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선임이 되면서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대미라인 핵심인 김영철, 이용호, 최선희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또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이 된 김재영 자강도당 위원회 위원장이 박봉주 현 내각 총리의 후임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또 많이 들리네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무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이 남성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어제 사고는 목줄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입막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후 9시 반쯤에 부산의 한 아파트 안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자의 급소를 물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여성 견주와 함께 있던 길이 1m가량의 대형견이 이 30대 남성을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끝으로 나쁜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관리가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에 대해서 이 부동산과 또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건보료 1,000만 원 이상을 2년 넘게 안 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체납 기간이 1년만 넘어도 공개되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낮부터 폭은, 그리고 영남 빗방울인데요.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까지는 평년 수준 밑돌며 쌀쌀하다가 낮 동안 빠르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오전 한때 영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공기가 또 탁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시작이네. 미세먼지 그만 좀 하셨고요.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하냐며 불편하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주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사실상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국민 눈높이 수준을 넘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나오면서입니다. 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절반 이상이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입니다. 이 두 회사는 군장에너지라는 열병합 발전 회사의 지분 73%를 갖고 있습니다. 군장에너지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난해 두 회사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OCI 변호를 맡았던 이 후보자 남편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내부 거래 의혹이 나오면 통상 한국거래소가 내사를 해 혐의점을 찾고 이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섭니다. 야당도 정식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2017년 주식 투자 논란에 스스로 물러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기소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대 출신 또 40대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여동생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깊이 연관돼 있다며 코드 인사가 부실 인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참여연대를 같이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검증 책임자입니다. 정의당 역시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자질 부족이 민망할 정도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청문회 문제는 제가 좀 아직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겠네요. 오늘 야당에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이해찬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청와대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일단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융당국도 진위 파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향한 인사검증 책임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과다 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본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네.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게 배우자가 다 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인데 본인의 재산 관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인 명의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랐다. 그런데 그 오모 변호사 배우자입니다. 같은 법조인인데 어제 SNS를 통해서 상당히 이 청문회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도맡아서 했고 이 후보자는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이 사실은 일전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만두면서 부동산 의혹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몰랐고 배우자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묘하게 겹치면서 국민 여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전체 재산 42억 원 가운데 35억 원이 주식에 차지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분명히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특이한 있어 경우죠. 보이죠.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어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실소유를 좀 넘어서는 수준이 되거나 하면 이건 바로 이제 투기 의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부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2억 6천만 원이 재산 신고가 돼 있는데 이 중에 35억여 원이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80%가 훨씬 넘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투기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특정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좀 건전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매입한 시기가 묘하게 그 기업 내부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다. 주식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다든가 혹은 호재가 있다든가 할 때 어찌 보면 좋게 보면 매우 투자를 잘한 거고요.
나쁘게 보면은 이게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수준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은 위법하지 않다. 야당 쪽은 수상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과다 보유했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설 모양이니까 네. 이게 뭐 검찰 고발이라든지 수사로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이유정 후보자 때와 네.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유정 후보자도 주식을 매우 절묘하게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조사 의뢰가 돼서 검찰에 고발 요청이 들어가서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한 정황이 범죄 의혹이 있는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이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모 변호사가 어제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야당은 지금 작전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개인 투자 혼자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기업 측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세력이 움직인 게 아니고 개인적 판단에 의한 투자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사실은 뭐 위법한 수준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얻었는지 아닌지 지금 야당은 해당 그 기업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재판에도 관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확한 내용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쪽입니다. 네. 청와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주식 과다 보유에 대해서 뭐 일정한 해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맞습니다.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맞습니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검증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니랬던 부분이죠. 지금 이제 여당과 이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대목은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재산 형성, 보유의 내용을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와대나 이 여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감춘 재산이 아니라 다 명시하고 공개한 재산인데 이 자체에서 위법한 문제가 없으니 걸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계속 소환이 네. 되는 상황인데 또 2명 낙마한 장관 후보들 보면 이게 위법의 문제보다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경우에 공직자가 이러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은 너무 검증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는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와대가 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걸러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뒤에 청와대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네.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약간의 빈틈들이 보이는 것 말이죠. 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게 이 청와대가 이게 위법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민정과 인사 부분, 인사 라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도 사실은 국민 정서에 맞추지 못한다면 이 장차관이라든가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러한 이 공직, 고위 공직을 맡아야 되는 요직은 리더십과 우리가 영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산 문제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정권에 이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이 지금 좀 안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꼭 야당의 정쟁적인 공세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데도 청와대의 리더십을 좀 바로 세우는데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크고 작은 실책들이 연결되고 있어서 야당에게 공세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이게 실점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에 있지 말고 여의도 정치로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산에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조국 민정수석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네. 차출 뭐 요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차출하겠다, 영입하겠다 뭐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어떤 뭐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이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모든 수석이라고 하면 수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이제 돕는 비서관들인데
오히려 청와대가 비서관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거 오히려 야당의 공세는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할 수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요한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이 자, 내년에 조국 수석 영입설을 이야기한 것도 뭔가 청와대와 이 여당 정치권에 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고요. 이건 조금 지켜볼 문제인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마치신 대통령이 이제 곧 귀국을 하니까 다음 주 중에 뭔가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아마 공식 비공식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관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다른 가해자들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2009년 3월입니다.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직 언론인 조모 씨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장 씨가 문건에 남겼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해당 인물들의 강요와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혹은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5.18 광주 항쟁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서 이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JTBC 이호진입니다. 발가락 뼈는 나무에 오르기 쉽게 굽어 있고 어금니는 비교적 자그마하다. 필리핀에서 새로 발견된 화석에 대해서 연구진이 이렇게 설명하며 현생 인류와 다른 새로운 인류라고 분석했습니다. 5만 년 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작은 키의 인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필리핀 루손섬 동굴에서 발견한 뼈 조각입니다. 어금니를 포함한 치아 7개와 발뼈 등 화석 13점입니다. 분석 결과 6만 7천 년에서 5만 년 전 어른 2명과 아이 1명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나 멸종된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종입니다. 연구팀은 화석이 초기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가락뼈는 나무타기에 좋도록 300만 년 전 초기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굽어 있습니다. 어금니는 비교적 단순하고 크기가 작아 호모 사피엔스와 닮았습니다. 다 자란 어른의 키는 121cm 이하지만 꼿꼿하게 서서 걸었던 것도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고립된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이 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발견된 화석이 인류의 진화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새로운 인류에 대해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 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달리던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찔한 탈선의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열차가 기우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선로는 뒤틀렸고 실린 목재와 모래가 쏟아졌는데요. 화물칸 10량이 탈선하고 그중 3량이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국이 선로를 폐쇄하고 탈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마약 범죄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8만 명으로 구성된 국가방위군을 만들었는데요. 사령관으로 육군 장성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민간인이 사령관을 맡아야 하는데요. 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통령이 군 출신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국가방위군 신설과 군 출신 사령관 임명으로 나라가 군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초대 사령관인 로드리게스 부시오는 타 기관과 상호 협력해 마약 범죄 소탕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반려동물 마트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느긋하게 마트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낙타를 데리고 온 건데요. 600kg이 넘는 거대한 손님은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낙타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재고 그에 맞춰 약을 처방하기 위해 데리고 온 건데요. 개와 고양이가 주 고객인 동물마트에 찾아온 깜짝 손님. 쇄도하는 사진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과 가족 지분도 담보로 내놓고 3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을 팔아도 된다면서 금호그룹이 5천억 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채권단의 논의 결과는 이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까지 금호그룹 측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놔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박 전 회장 일가가 완전히 물러날 것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에 채권단이 내놓은 입장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겁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5천억 원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영 정상화 기한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3년 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을 팔아도 된다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3년을 더 기다리긴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사정이 더 나빠지면 그때는 매각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박삼구 전 회장 측이 내놓기로 한 지분도 실제 가치가 200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박 전 회장 일가의 전면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박 전 회장이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하겠다는데 두 분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그동안 30년이란 시간이 있었다며 3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호그룹은 다음 달 6일까지 새로운 자구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각에선 결국 아시아나항공이나 계열 저가항공사를 파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오늘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질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마스크죠. 그런데 이것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가 10,000원이 넘는 돈에 팔리기도 했고 인증을 안 받고 받았다고 속여서 파는 것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왔는데요. 여성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작업 과정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얇은 장갑 사가지고 껴가지고 따로 비닐 포장 따로 넣는 건 없어요? 네. 또 인천의 한 업체는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효과가 있다고 속여 12,000원에 팔았습니다. 34배나 비싸게 판 겁니다. 다른 업소에서도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속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요 마스크인 줄 알고 KF 인증받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일부 작업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에 나서면서 한 달 만에 43곳의 업체들을 찾아냈습니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으려면 검증된 업체의 제품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야구. 쉬운 말 같지만 야구에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얀 베이스 위에선 몸을 던지는 사투가 펼쳐집니다. 그 치열함 속엔 꼼수인지 재치인지 알 수 없는 논란의 장면도 함께합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2루로 미끄러지는 두산 오재원과 이를 막아서는 롯데 유격수 신본기. 결과는 도루 실패 아웃입니다. 신본기의 다리가 2루를 아예 통째로 가로막아 주자의 손이 베이스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두산은 주루방해라고 항의했지만 심판은 판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신본기가 고의적으로 베이스를 막아선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다리에 막혀 손목을 삐끗한 오재원은 억울한 듯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장 10회 말 기아 최영우의 뜬공이 나오자 3루에 있던 최원준이 홈으로 뛰어듭니다. 짜릿한 끝내기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홈플레이트 위에 놓인 포수 마스크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NC 포수 양의지가 벗어던진 마스크가 주루를 방해하고 자칫 주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주루의 규칙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타자 주자가 타석에서 1루까지 질주할 때 파울라인 안쪽으로 뛰어 수비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두고 오락가락 판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홈에서 출발해 다시 홈으로 돌아와야 한 점을 뽑는 야구. 한 베이스를 더 가는 건 득점에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의미여서 가로 세로 38cm의 하얀 베이스는 언제나 사투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가 연타석 출루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박병호는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박병호는 지난 6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을 시작으로 13타석 연속 출루에 성공하며 KBO 리그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병호는 한 타석만 더 출루하면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지만 아쉽게 동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중견수 정수빈의 명품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이용찬이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고 5회 정수빈의 호수비로 실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타선에서는 김재환이 3안타 2타점, 정진호가 2안타 1타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올해 자유계약 선수 최대여인 레프트 정지석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올 시즌 대한항공의 우승에 앞장섰던 내부 자유계약 선수 레프트 곽승석과 센터 진성태, 세터 황승빈과도 계약했습니다. 또 올 시즌 KB손해보험에서 뛴 FA로 풀린 레프트 손현종도 영입했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물러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1, 2도 밑돌며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도 곳곳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고요. 일평균 보통인 곳도 오전에는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영남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18도, 함흥이 19도로 오늘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단계적인 스몰 딜보다는 큰 틀의 카드를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에 한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깨고 WTO가 한국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는 여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53년에 낙태죄가 만들어졌는데 66년 만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박천규 환경부 차관 소환 조사에 이어서 오늘은 김은경 전 장관을 4번째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관여했는지 오늘도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